오늘 5주차 1교시 기계공작법 절삭 가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절삭 가공하게 되면은 이 공구라는 게 있어요. 공구. 우리가 지난번에 기계재료에서도 배웠죠. 고속도강, 공구형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강이라고 해서 연강이 있고 뭐 특수강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강으로 연강 긁으면은 그 귀지 나고 스크래치 나고 파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내가 이 샘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선반에서 사용하는 그 바이트 날입니다. 이게 끝부분에 그 저기 삼각형 모양해서 옆에 뭐 삐죽 튀어나온 거 있죠, 그죠? 여기 고속도강이에요. 이 연강을 이제 이거로 이 우리가 그 칼로 저 사각 깎을 때 있죠,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절삭 공구의 종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반용 바이트, 바이트는 영어로 BIT 해가지고 물어 뜯는다. 이게 쇠가 그 쇠를 깎는다는 것은 물어 뜯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반용은 이제 이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뭐 드릴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밀링 머신용 커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까만색 박스에다가 이제 그려놨죠, 그죠? 얘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평판에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부분 다 날려버립니다. 무지무지하게 세죠. 바이트 저기 이제 선반의 바이트는 뭐 쬐끔 이렇게 사각 깎듯이 조금씩 그 깎아냈는데 이 그 밀링 머신용 커터 이건 좀 무식합니다. 그냥 가는 그 저기 섬 같은 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삭 숫돌 왼쪽에 그 제일 연마에서 샘플 있죠, 그죠? 연삭 숫돌.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내는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탭이라고 있는데 요거 정비할 때도 써요. 이제 정비할 때에 그 뭐 좀 저기 구멍 같은 거 뚫어 가지고 뭐 고정해야 된다 차량에서 뭐 하게 되면은 일단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탭을 넣어서 탭이 아무래도 구멍보다 조금 커야겠죠. 쑤셔 넣어서 돌리는 거죠. 이제 그 수동으로 많이 해요. 이제 그 스피드 그걸 써가지고 그럼 이제 M10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구멍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구멍 다듬는 리머라고 있어요. 리머. 옆에 그 저기 써놨죠. 리머라고. 탭으로 이제 구멍 내고 얘로 그 넣어서 후벼 파가지고 이제 다듬습니다. 음. 요런 것들은 이제 수작업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탭 리먼 됐고, 그 다음에 순나사를 가공하는 다이스라는 공구가 있는데,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에 구멍홀을 정밀하게 넓히는 이제 보링바. 보링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엔진 실린더 차가 낡으면은 옛날에는 차를 안 버렸어요. 폐차를 안 합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보링이란 거 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 50만 킬로 이렇게 뗐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보링 공장 가서 그 이 정밀하게 약간 넓힙니다. 하고 이제 보링용 피스톤을 끼워 넣죠. 예, 지금도 합니다. 내가 그 카니발 모는데 그 베어링이 아마 이제 열 받아서 나가가지고 떡이 돼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뜯어내고 보링 작업을 했죠. 하고 지금 한 3년째 이제 몰고 있는데 이 보링 비쌉니다. 지금 자동차에서 보링 한번 한다 하게 되면은 최소 가격이 200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고차 한 다섯 대 값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치라는 게 있어요. 구멍 내면 가공을 위한 브로치. 오른쪽에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브로치라는 게 그 여성들 그 장식품 그 브로치가 아니고 그 리마라든가 탭 같은 게 있죠, 그죠? 저런 거를 아주 그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 쓰는가 하면은 긴 축에 그 내면에 뭐 나사 가공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정밀하게 그 가공하기 위한 공구입니다. 브로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수가공용이 아니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적었습니다.
브로치. 예. 그래서 브로칭 머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이 절사 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 칩이 발생합니다. 칩.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선반 가공인데 저 원통형 가공물이 회전을 하면은 이 바이트 얘를 이제 밀죠. 그죠? 밀어서 이송을 시킵니다. 사각 가공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트와 이제 가공물과의 어떤 각도, 적절한 각, 그 다음에 절삭 속도, 그 두 가지가 맞아야 그 제대로 절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고 집에서 무를 한번 깎아 보세요. 여기 나오죠, 그죠?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칩, 균열형 칩, 이 네 가지 다 나옵니다. 이 사과 그배 무에서도. 그래서 일단 이제 유동형 칩 해가지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꼬불꼬불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게 정상이에요. 하고 색깔이 이렇게 보입니다. 컬러가 유동형 칩. 그 다음에 이제 전단형 칩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조각 툭툭툭 떨어져 나와요. 이제 이거는 그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알루미늄 재료 같은 그 특수한 재료를 가공할 때 저런 전단형 칩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재료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전단형 철강 재료인데 저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가공이 잘못된 거죠. 뭔가 그 절삭 속도나 각도를 공구 각도를 잘못 맞춰준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의 경우에 저런 현상이 원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단형 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게 뭐 절삭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뭉태기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균열형 칩, 저거는 이제 공구가 그 깎으러 가기도 전에 미리 그 무슨 지진이 전파가 됐는지 균열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저기 절삭이 안 되겠죠, 그죠? 정밀하게 깎아야 되는데 뭐 균열이 랜덤하게 막 나버리면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동형 칩하고 이제 전단형 칩 그런 게 이제 그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 열단형 칩이나 균일형 칩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 사진에서 이제 그 선반 가공하는 거를 이제 정면에서 봤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아래쪽 그림입니다. 이 절삭력을 그 굵은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가해야 돼요. 즉 왼쪽으로 밀면서 안쪽으로 눌러야죠. 그래서 이 절삭력을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분해를 해봤는데 그렇게 밀게 되면 이제 발력이 생기겠죠, 그죠? 이성 방향으로 이성 발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는 방향에 대해서 거꾸로 배분력 뒤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작물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공작물이 이 공구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 분력이 되겠죠. 그거를 이겨내고 공구를 이제 밀어줘야 이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우리 구성인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이 그림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 칩의 일부가 칩이 쪼가리가 나오는데 얘가 날 끝에 부착하게 되면은 뭐 녹아서 이렇게 붙어버리든지 하게 되면은 그 날의 마모가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상태가 변하니까. 그 다음에 날이 마모가 되면은 가공 결과가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성인선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저 위에 뭐 균열형이나 열단형 같은 게 구성인선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인선이라는 게 인이 칼날 인자예요. 선 말 그대로 선이고, 예. 그런 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각이 작을 때 공구가 바트 서 있는 경우죠. 공구 바이트가 너무 수직하게 선 경우, 뭐 이런 게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절삭력이 이제 커지죠. 그 다음에 절삭 속도가 작은데 절삭 깊이가 아주 깊다. 그러면 아마 저 열단형이나 균열형 칩 나오겠죠. 열단형이나 균열형 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의 마찰이 크고
날 끝 온도가 높다? 공구 마찰이 크고 날 끝의 온도가 유독 높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쇠가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사규는 이제 냉각도 겸합니다. 온도도 맞춰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거죠. 우리 엔진 윤활유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이게 이제 부적당하다. 이럴 때 이제 절삭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이런 거 자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죠. 이게 이제 구성인선이라는 그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경사각 작을 때 절삭도가 작은데 깊이가 너무 깊다. 그 다음에 공구 마찰이 너무 크고 날것 온도도 너무 높다. 뜨겁다. 절삭유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럴 때 이 구성인선에 의한 이제 거친 가공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잡한 엄청나게 어려운 수식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우면 되니까. 자, 원통형 가공물의 절삭 속도 동력 계산. 이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뒤에도 뭐 공식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만약에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 공식을 이제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공물의 공작물의 직경이 d mm다. 파이 d 하면 직경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N은 공작물의 분당 회전수의 RPM이에요. 1분에 몇 회전 한다. 그러면은 파이 d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1분에 이 공구를 거쳐가는 길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RPM은 이제 1분이니까 60초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초당 몇 밀리미터의 속도다. 뭐 절삭 속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V는 이제 파이 dn 나누기 60 단위는 밀리미터 per 세크. 그 하나 넣어서 계산해 보면 돼요, 이제. n 뭐 예를 들어 1200 rpm 잡을까요? 1200. 60으로 나누면 이제 20이 나오죠. 자, 직경이 10mm다. 그러면 이제 파이는 이제 3.14인데 3 잡고 d가 10이면은 이제 30이네요. 그 다음에 저 n 1200이었으니까 60으로 나누면 이제 20 나오니까 600 밀리미터 per 세크. 뭐 큰 숫자는 아니에요. 이제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0.6m per 세크예요. 분명히 기억하는 뭐 그런 정도보다 조금 빠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력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CNC 가공 공장들이 뭐 여기저기 이제 산재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이제 돈 벌 때 이 전기세가 그 한 90% 정도 나와요. 그거 내고 나면 이제 10%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동력 계산 공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강실 옆에도 그 CNC 샵이 있는데 그, 그 운영 방침이 전기세를 그 산학협력단이 이제 물고 그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일해서 그 학교에 뭐 좀 내겠죠. 임대료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가공 산업은 전기세, 동력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워 계산이 HPS 이퀄 HKW 킬로와트죠, 그죠? 가 있는데 뭐 둘 다 뭐 외우면 좋죠. 외웠다가 뭐 나중에 그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제 PV 나누기 75 곱하기 60 이거 아마 요소 설계에서 나중에 아마 유하상 교수님 저기 요소 설계 들으면은 이거 저기 오픈북으로 해서 그때 계산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계공에서는 계산 예는 없습니다. 그냥 공식이죠. 공식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속도 V는 위에서는 밀리미터 파세크 했는데 여기서는 메타 파세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절삭유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냉각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투성 이게 이제 그 기름이 잘 묻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막의 내압 면적이 클 것. 이건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그, 그 유압이에요, 유압. 자동차에서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미션 오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속에서 그 가해진 압이 굉장히 크죠. 동력 전달 그 양태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이 오일이 버텨줘야 돼요. 오일의 어떤 분자 구조가.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가지고 저기 자동 변속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어떤 이제 압에 견디는 그 힘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막 내압 면적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기름이니까 당연히 마찰 계수가 작고 매끌매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이 작아야 한다. 이게 표면 장력이 크면은 기포 같은 게 들어가고 이 오일이 이게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잘 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인화점 발화점이 높아야 된다 하고 냉각 특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절삭 공구 재료의 특성을 이제 요약해 보게 되면 인성 아주 질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내마멸성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예전에 아마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그 저기 이제 철강 재료 실린더 같은 거 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바이트 같은 거 대해서 이제 끊어보고 몇 가지 이제 해봤어요. 공구가 금방 달아요. 이 고속도강이라 가지고 값이 비싸죠. 뭐 그 실험 실습비 가지고 이제 야단치고 뭐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경도가 높아야 됩니다 하고 금속으로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성도 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그 바이트 보게 되면은 끝에만 이제 고속도강 그 저기 다이아몬드 뭐 반지처럼 쬐끄만 거 붙여놓고 그 몸체 자체는 크게 강성이 크게 만들어 놨죠, 그죠? 철사 공구는 뭐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절삭 공구의 손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크레이터 마모라고 있죠. 크레이터가 뭡니까? 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가면 그게 있는데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그 부분이 푹 패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그 뾰족한 공구가 있는데 칩이 이렇게 올라오는 요 면 사이가 푹 패이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크레이터 마모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마모.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 뾰족한 끝부분 아래쪽 면이 닳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플랭크 마모라고 합니다. 플랭크 마모. 그 다음에 아예 끝부분이 이제 깨져 나가게 되면 이제 치핑이라고 하죠. 치핑. 예. 이런 게 이제 절삭 공구의 대표적인 손상입니다. 이 절삭 공구를 이 꺼내 가지고 재가공하거나 이제 교체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공면에 색상이나 광택 반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때 공구 자체를 이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절삭 조건 같은 거를 변경을 해야 되죠. 근데 절삭 조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총알같이 저기 이 가공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구를 뭐 교체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공구 인선 마모가 그 날이 마모가 돼서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 뭐 그럴 때 이제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치수 거의 다 됐는데 재보니까 그 기준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공구 가지고 지금 현재 공구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더 이상 그 기준 넘어서 갈 수가 없으면은 그럴 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더 정밀한 걸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저항이 크게 변할 경우 멀쩡하게 절삭이 일어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절삭 저항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공작물 속에 뭐 다이아몬드처럼 뭐 단단한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절삭 저항이 크게 변할 수도 있겠죠. 재료의 어떤 불균일. 그 다음에 이제 가공면 이 거칠기 이건 이제 그 다 제작하고 난 다음에 거칠기 재는 건데 가공하는 중에 일단 뭐 시각적으로 봐서 이 저기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들두들하게 나오는 정도가 좀 심하다 뭐 이럴 때는 절삭 공구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기출문제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작 기계 중에서 절삭 공구가 회전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1번 3번 가공물이 회전하죠, 그죠? 공구는 이제 가만히 서 있습니다. 브로칭은 공구를 이제 구멍 속에 들이미는 거죠, 그죠?
이 밀링이 3번 밀링이 공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가공문까지 내려와서 그 평면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그 부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쉐이퍼라고 있는데, 쉐이퍼는 납작한 공작물 뭐 두께가 예를 들어서 30T다 그럴 때 뭐 이 10T만큼 깎아낸다, 이 저기 길게 긁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깎아내는 그런 이제 공작기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밀링 머신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 선반부터 몇 가지에 대한 이제 이 공작 기계를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몇 개의 동영상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통적인 기계 공작법, 뭐 이 절석 가공이라든가 소송 가공을 제외한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술로서 이 3차원 CAD에 의한 3D 프린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작품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졸업한 이제 이동원 씨하고 전준수 우리 학생들 작품인데,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 배웠던 그 3차원 CAD 그 솜씨 가지고 그린 다음에 그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2학기 때의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뭐 조에서 일단 대표적인 작품 하나 이 설계가 아니고 디자인이죠, 그죠? 화분이니까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 솔리드 디자인이 끝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텝 파일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학교에 그 학교 기업에 3D 프린터가 한 15대 가량 있는데, 거기 갖다 의뢰하면은 이렇게 찍어줍니다, 모양대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가 아마 직접 CAD로 이제 설계해가지고 이제 뽑은 건데, 이것도 화분이에요. 그 안쪽에 그 무슨 쌀알 알갱이 같은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터죠. 여기에 이제 스킨답서스라고 하는 식물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1,000원짜리 화분들 살 수가 있는데, 그 남들이 찍어 놓은 거죠, 그죠? 뭐 모양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뭐 세상에는 이제 화분을 하나 저기 키운다 하더라도, 식물을 하나 키운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디자인해서 이 3차원 CAD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3D 프린터에 입력해서 출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키우는 뭐 이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우리 2학년들 같으면은 3차원 CAD 솔리드 엣지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죠, 그죠? 그걸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작품의 왼쪽에 두 개는 아마 작년하고 바뀌었는데, 이번은 솔리드 엣지고 작년에는 NX인가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내가 그린 이 화분은 카티아라고, 카티아 뭐 또 많이 쓰입니다. 그걸 써서 이제 이 디자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공통점은 이제 솔리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솔리드. 조금만 그 3차원 CAD 깔아가지고 열어서 뭐 바탕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입체적인 높이나 깊이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뭐 이런 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위에 요 자동차는 아마 조금 이제 까다로웠던 모델 같은데, 아래쪽에 이 컵 보면 그죠? 컵하고 이 스패너, 장식이 이제 스패너네. 우리 자동차 거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2학기 돼서 나하고 캡스톤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멋있는 그 화분을 이제 3D 프린터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가져보도록 하죠.